안녕하세요. 천문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 중인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한밤의 낭독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 운영하는 인문 360에서 국민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한 소통인문 콘텐츠인데요. 현재 인문 360 공식 유튜브와 사피엔스 스튜디오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좋은 사람이란 테마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선별한 책과 그 속의 문장을 낭독하면서 좋은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9시에 진행되고 있고 오늘이 3회차니까 앞으로 3번의 낭독이 더 남아있네요. 이후에 낭독자분들은 의사이자 작가인 이낙주님, 변호사 양나래님, 배우 윤소희님이 좋은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나누어 주실 예정입니다. 사실 좋은 사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책을 추천하고 문장을 낭독해 달라는 요청을 들었을 때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주 거대한 편입니다. 우주를 관측하고 또 그러기 위해선 먼 과거와 미래의 시간을 들여다보기 때문이죠. 사실 지금 세상은 옛날하고는 달라서 모든 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사소한 선택이나 이야기들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개인은 스스로를 아주 하찮고 미약한 인간으로 과소평가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세계를 고작 해봤자 내 주변 동네밖에 안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지구 반대편이나 다른 지역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선 공감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진정한 좋은 사람이란 내가 이 거대한 우주의 일부라는 이 자명한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었습니다. 우주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거대하죠. 그 공간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내가 우주에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먹은 채 살아가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당연함과 익숙함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모든 것의 의미를 헤아리는 훈련이 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주를 떠올린다는 게 바로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중우주 속의 수많은 나들 중에서 가장 좋은 버전의 내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면 좋을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책은 물리학자 앨런 라이트먼의 우리에게는 다양한 우주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쓴 물리학자 앨런 라이트먼은 MIT의 천체 물리학자이자 또 동시에 인문학과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MIT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물리학도 가르치고 인문학도 가르치는 문이과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선정한 우리에게는 다양한 우주가 필요하다라는 책은 문과적인 감성과 이과적인 감성을 모두 곁들여서 우리 우주엔 얼마나 다양한 우주가 존재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그런 우주를 어떻게 상상해 볼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매력적인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많은 SF 덕후들이 좋아하는 주제 바로 다중우주가 있죠. 이 다중우주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우주 말고 우리가 관측하지 못하지만 저 어딘가 조금씩은 엇나가고 다른 우주가 무한하게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확정적으로 사실이다라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의 가설 정도에 가까운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런 다중우주라는 개념의 등장에 있어서 저는 좀 재미있다고 생각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어긋난 다른 우주를 상상하고
또 심지어 그런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이제 다원주의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다중우주라는 개념이 단순히 재미있는 어떤 과학적인 상상일 뿐만이 아니라 현 시점, 인류가 다양성을 얼마나 폭넓게 소화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른 첫 번째 파트 66페이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미적 특징은 필연적으로 자연의 미적 특징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왜 인간이 자연을 아름답다고 느끼는지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 아름다움, 대칭, 최소한의 원리는 우리가 우주에 포함시켜 놓고 그 완벽함에 감탄하는 속성들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 뿐이다. 원자의 특정 배열이 우리의 정신을 만들어내듯이 말이다. 우리는 바깥에서 안을 구경하는 외부 관찰자가 아니다. 우리 역시 그 안에 속해 있다. 우리는 왜 우주가 아름답다고 느낄까요? 그저 거대한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몇 개 떠 있을 뿐인데 그런 지루한 공간에서 우린 왜 극한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걸까요? 그건 별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주의 모든 별들이 하나같이 모두 같은 모습뿐이었다면 우주는 더 지루한 세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우주는 다양성과 동의어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냥 세상 자체가 아름다운 거지 뭔가 이유를 꼭 찾아야만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위로 섞인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과 함께 이 문장을 꼭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앞서 제가 진정한 좋은 사람이라면 내가 이 거대한 우주의 일부라는 자명한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해봤는데요. 개인이 스스로를 넓은 세계관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학은 우리 우주의 규모를 거대하게 확장시켰지만 우리의 정서적인 실제는 여전히 우리가 한평생 육체를 통해 접촉할 수 있는 내용에 국한되어 있다. 18세기 아일랜드의 철학자 버클리 주교는 우주 전체가 우리 마음이 빚어낸 구성물이며 우리의 생각 외부에는 어떤 물질적인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사람의 과학자로서 나는 그런 믿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정서적, 심리적 수준에서는 버클리 주교의 관점에 공감 가는 부분이 있다. 현대과학은 시각장애인에게 세계 의미를 밝히는 것처럼 우리 육신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세계를 밝히고 있다. 저는 이 문장이 왜 우리가 이 우주에 살고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다양한 존재가 함께 세상을 살고 있음에도 계속 그들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우주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자꾸 까먹게 만드는지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내가 진짜 이 세계의 일부다, 이 거대한 우주의 일부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슴 깊이 해보신 적이 있을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가끔 천문학자들끼리 자조적으로 하는 농담이 있는데요. 수학을 아주 잘하면 수학자가 되고 수학을 조금 잘하면 물리학자가 되고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천문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학자는 수학의 본질을 파고들고 그 원리의 바닥가지를 싹싹 긁어먹는 정말 지독한 천재들이죠. 그리고 물리학자들은 그 수학적인 원리를 이 실제 우주와 자연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할지 그 지름길을 제시하는 개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문학자는 어떤 일을 할까요? 수학자와 물리학자가 잘 갈고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면서 우주가 별 탈 없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구경하는 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는 수학이라는 거대한 우주를 그저 유랑하고 있는 관광객쯤 될지도 모르겠네요.
사람들은 대체 언제부터 과학을 어렵게 느끼게 되었을까요? 과학자와 일반 사람들 사이 그 인식의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대중과 과학을 소통하는 천문학자로서 저는 그 궁금증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과학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세계를 뒤쫓기 시작했던 시점부터이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의 과학은 지극히 일상의 영역을 다루었습니다. 예를 들면 냄비 안에 담긴 물이 어떻게 보글보글 끓고 있는지, 하늘에서 우박은 왜 땅으로 떨어지는지, 교회 천장에 걸려있는 진자가 얼마나 빠르게 왔다 갔다 진동하고 있는지, 그런 간단한 이치만을 고민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물리학 교과서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챕터 정도까지는 쉽게 느꼈던 이유도 바로 이처럼 일상의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챕터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죠. 과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스케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몸에 배어있는 감각 정도만으론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오감을 벗어난 새로운 감각을 길러야만 이해할 수 있는 참 난감한 이야기들이 되었죠. 결국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미시와 거시 스케일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감각의 한계를 벗어나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과학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신체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리고 감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세계를 공감하는 세계가 되는 거죠. 공감은 사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저는 오만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삶을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아주 오만한 표현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완벽한 공감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공감을 하기 위해선 상상력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삶이 어떨지, 내가 평소 느끼지 못하는 불편함과 서운함엔 무엇이 있을지, 바로 그런 것들을 느끼는 상상력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공감이란 단어가 단순히 배려, 양심, 그런 따스한 단어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에는 의외로 논리적인 상상이라고 하는 차갑고 이성적인 단어도 어울릴 수 있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제가 지금 들려드리고 있는 이야기를 함께 듣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방구뽕님께서 참 귀여운 아이디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는 척이라도 하면 좋은 사람이죠 라고 하는 또 아주 멋진 정의를 주셨습니다. 네, 저도 너무 공감하는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남의 이야기, 남의 가치관에 대해서 100% 공감하지는 못하더라도 공감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또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요소가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별소독님께서도 공감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또 어려운 일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저는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어렵고 훈련이 필요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우주를 생각하고 그 스케일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천문학자죠. 칼 세이건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천문학을 하면 겸손해지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문학을 하면 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 나름의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고 싶었는데요. 조금 재미있게 표현해 보면 저는 천문학의 발전 과정이야말로 인간이 본능적으로 지니고 있던 일종의 우주적인 자만심, 나르시시즘을 계속 깨부숴왔던 역사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태초에 우리들은 우리가 우주의 주인인 줄 알았죠. 모두 밤하늘이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우주가 마치 모두 우리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설계된 세계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는 한낱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세 번째 돌멩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가 우주의 중심은 아니지만 태양은 우주의 중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했었고, 이 은하수 중심에 또 태양을 두기도 했었죠. 근데 또 알고 보니 태양도 은하수를 채우고 있는 수천억 개 별들 중 하나, 원 오브 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은하는 그래도 좀 스페셜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은하의 특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증거를 찾아 헤맸지만 우리 은하 역시 그저 이 거대한 우주 공간 아무 곳에 덩그러니 버려진 하찮은 세계에 불과했습니다. 우주에는 중심이라고 내세울 만한 게 전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우주가 굉장히 거대하고 무한해 보이지만 결국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유한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나도 솔직한 내 입장을 밝히겠다.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과학의 핵심 교리를 100% 지지한다.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를 초월하는 존재를 믿지 않는다. 비록 그 존재가 물리적 세계의 소동에 개입하는 것을 삼간다고 해도 말이다. 하지만 과학이 지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아니며 시험관과 방정식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흥미롭고 중요한 질문이 존재한다는 콜린스, 허친슨, 깅거리치의 주장에도 동의한다. 예술이라는 광대한 분야는 분명 과학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내적 경험을 다루고 있다. 역사와 철학 같은 인문학은 만장일치의 해답이 존재하지 않는 질문을 던진다. 과학자의 종교와 예술에 대한 이런 고백만큼 우리에게 다양한 우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문장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한한 삶을 사는 또 하나의 인간으로서 이런 다양한 세계관, 이런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꼭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종교와 과학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이고 또 실제로 공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죠. 단순히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 애초에 과학에게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 일들이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었죠. 과학자가 대중 앞에 섰을 때 가장 하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모른다는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면, 좋은 과학자라면 자신이 모른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전문 분야, 내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인식하고 그 너머의 영역에 대해서는 감히 함부로 떠들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약속, 스스로의 다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결국 좋은 사람이란 내 영역을 또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협소한 경험, 그 몇 가지만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감히 재단하고 평가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오해와 다툼도 벌어집니다. 자신의 모름과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또 이어서 우리 우주는 얼마나 예민하고 섬세한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챕터가 또 있는데요. 우리 우주를 이루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그게 만약에 조금만이라도 지금과 달랐다면 우리 우주는 사실 지금처럼 안정되고 평화로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또 그 파트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물리학자가 동의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만약 우리 우주에 암흑 에너지 양이 실제 값과 조금만 달랐어도 생명은 결코 등장하지 못했으리라는 점이다. 암흑 에너지 양이 실제보다 조금 더 컸다면 우주의 팽창 속도가 너무 빨라서 유아기 우주에 들어있던 물질이 중력의 작용으로 뭉쳐 항성을 형성할 수 없었을 테고, 그러면 항성 속에서 복잡한 원자들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반대로 암흑에너지 양이 더 작아서 음수값이 되었다면 우주의 팽창 속도가 급격히 줄어 가장 단순한 형태의 원자가 미쳐 형성되기도 전에 다시 붕괴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것만큼 확실한
미세 조정의 예는 없다. 우리 우주는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암흑에너지 양들 중에서 하필이면 생명을 허용하는 신라같이 좁은 영역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작은 값을 갖게 되었다. 이 부분만큼은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다. 저자가 꽤나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실제 천문학자, 물리학자들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언급했던 파인 튜닝, 미세 조정 문제라고 하는 과학 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작은 변수 파라미터 하나, 심지어 소수점 몇째짜리가 달라져도 존재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이런 민감한 세계였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의 모든 사소한 행동과 선택들에 의해서 크게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세계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참 재미있게도 자꾸 스스로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습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래야 내가 모르는 사이 하고 있을지 몰랐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우리는 죄책감을 덜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시도는 결국 무책임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조금씩 사소한 일탈을 만들죠. 좀 도덕 교과서에서나 나올 법한 뻔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자면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우주가 또 이 세상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세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모든 게 서로 더 빠르게 실시간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초연결 사회라면 더욱 그럴 거라고 보는 거죠. 내가 이 거대한 사회, 이 우주의 구성원이고 심지어 매 순간 유의미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무시할 수 없는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클레어 패터슨이라고 하는 지질학자가 떠올랐는데요. 원래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니면 세상을 구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더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지구가 몇 살일까? 지구에 떨어진 운석의 나이가 몇 살일까?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있는 지질학자였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뭐가 유행을 하고 있었냐면 암석 속에 여러 원소들의 비율을 재서 그걸 가지고 그 암석의 나이를 유추하는 방사성 연대 측정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클레어 패터슨도 이제 돌멩이 안에 들어있던 납 뭐 이런 성분들의 비율을 재가지고 그 안에 그 암석의 이제 연령을 측정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었죠. 이런 연구 끝에 이제 패터슨은 우리 지구의 나이가 45억 살 정도를 먹었다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상한 문제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구 곳곳에서 주워오는 돌멩이마다 기대 이상의 너무나 높은 납 수치가 자꾸 검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납이라고는 볼 수 없는 수치였죠. 결국에 패터슨은 대체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를 연구한 끝에 정말 생각지 못한 답을 찾게 되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은 휘발유, 자동차에 들어가는 휘발유 안에 납을 이제 넣어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휘발유가 들어가서 이제 그게 공기 중으로 새어 나가게 되고 그게 이제 돌멩이까지도 스며들어서 땅 속에 여기저기 다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구 어디에서건 돌멩이를 주워 와서 검출을 하면 자꾸 너무나 높은 납 수치가 검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잘 알고 있듯이 이 납이 이제 사람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납이 이렇게까지 위험하다. 또 우리가 휘발유에 넣고 뭐 페인트에 넣고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지구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미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펑펑 쓰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패터슨은 지질학자에서 환경운동가로 완전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 동안 더 이상 휘발유에 납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이제 그런 운동을 열심히 했었죠.
심지어 석유 회사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제 싸운 끝에 결국 미국의 환경법을 바꾸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가 휘발유에서 납성분을 뺀, 우리 주유소 가면 무연 휘발유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납성분을 제거했다라고 해서 무연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지구를 그나마 덜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의도치 않게 본인이 발견한 것들을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이롭고 행복하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 고민으로 이어나갈 수 있었던 굉장히 멋진 사례를 보여준 자연과학자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석의 나이를 재다가 뜻하지 않게 지구를 구해버린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했던 좋은 사람 중에 하나로 이 패터슨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패터슨의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덕후가 세상을 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뜻하지 않게 덕후도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 잠재성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책을 읽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 제가 매일매일 해보고 싶은 작은 실천을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그 문장은 바로 매일 달을 보고 인증샷 찍기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하늘에 떠 있는 달 정도면 누구나 편안하게 구경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하늘의 풍경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쌍안경이나 망원경이 없어도 날씨만 나쁘지 않으면 충분히 맨눈으로 즐길 수 있는 하늘의 풍경 중 하나죠.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짧은 퀴즈를 드려볼까요? 어젯밤 떠있던 달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이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떠오르는 달의 모습조차 당장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하늘을 굉장히 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전 이게 굉장히 슬픈 현실이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어제 떠 있었던 달이 보름달인지 반달인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일까?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늘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일까? 저는 우리가 조금은 더 하늘을 느끼고 우주의 스케일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면 조금은 더 나의 비좁은 세계관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감정을 느끼고 공감하고 결국 궁극적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달과 함께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인간이 한번 되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좋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책 속 문장과 함께 2026년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1등으로 선정된 아는지님의 문장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 힘겹게 싸운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속의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또 선택한 이유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보통 이 문장은 청춘들의 전유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저는 40대인 지금이야말로 이 문장에 가장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선생님이라는 익숙한 직함, 혼자라는 고정된 생활 패턴, 나를 둘러싼 이 견고한 알 속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자꾸 커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지켜야 할 게 많아진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깨트려야 할 내 안에 껍질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익숙한 것이 편안함이 아니라 정체처럼 느껴질 때 다시 한번 알을 깨고 나아갈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올 한 해는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보내지 않는 것, 고였지 않고 아주 조금이라도 나를 향해 흘러가는 것, 그 조용한 투쟁을 멈추지 않는 어른이고 싶네요. 정말 저도 언젠가 또 인용해보고 싶은 너무 멋진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우리 아는지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요약하는 또 사자성어가 있죠. 알을 깨는 병아리를 묘사하는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의 세상, 나의 비좁은 세계를
가두고 있는 아래 껍질을 깨부수고 계속해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중요한 훈련이다라는 우리 아는지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문장을 읽다가 제가 너무나 정말 그렇지 공감이 됐던 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정체를 해선 안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문학,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진화라는 단어의 뜻을 많이 오해하시는 측면이 있어요. 진화란 계속해서 더 예뻐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정교해지는 그런 명확한 방향성을 품고 있는 단어다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 에볼루션은 결국 그런 방향성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우주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예뻐지지 않고 오히려 별이 사라지고 해체되고 망가질지라도 천문학자들은 그조차 진화라고 부르죠. 사실 진화는 단순하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진화의 과학적인 반대말은 퇴화, 퇴보가 아니라 정체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체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체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정확하게 진화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잠깐 또 소개를 드리면 현재 인문 360 누리집 그리고 SNS를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책 속의 한 문장과 2026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라이브가 종료한 이후에도 또 다음 날인 수요일에 인문 360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벤트 상품도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또 많은 분들의 참여를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문장이 여러분들께는 어떠셨는지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또 다양한 기회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우주 또 좋은 책들 소개해드리면서 계속 인사드릴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천문학자 오주먼지는 여기에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별과 함께 달과 함께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